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6, 고려 건국 되겠습니다. 와, 벌써 우리가 이제 고려를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주제 10까지 총 5시간 동안은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고려의 건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왕들을 좀 만나볼 거예요. 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나라가 들어섰으니 제도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구, 그다음에 지방행정조직 한번 볼 거고요. 네, 관리는 또 어떻게 뽑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건져먹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은 후고구려, 후백제가 성립이 되면서 후삼국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은 고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거지였던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고려의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쓰기도 합니다. 자, 고려가 이제 성립이 됐고요. 신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쭉 취하니까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이제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후백제를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멸망을 시키면서 한반도는 다시 고려의 깃발 아래 통일되게 된다. 이때 중국에서도 큰 일이 벌어집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기 직전에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만주 지역에 있던 거란족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왕건은 이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연표를 통해서 고려의 뼈대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주로 지배층의 변화를 기준으로 4개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고려 초기에는 신라 말의 호족들, 그다음에 육두품 세력이 큰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고려 광종 때 실시된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 귀족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어, 계속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높은 관직을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대대손손 높은 관직을 차지했던 가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가문들을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고려의 딱 중간 정도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신정권기가 전개가 되고요. 무신정권은 몽골족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려는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듯이 원간섭기 때도 친원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막 고려 말에 국민왕의 개혁으로 등장한 성리학을 공부했던 새로운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가 고려 후기에 그런 지배층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4개 시기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려 말이 되면은 왜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인 세력, 여기 무신 정권의 무신들과 좀 구분하려고 앞에다가 새로운 신흥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들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의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중에 정도전과 손을 잡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뼈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흐름이 좀 잡히나요? 네. 이제부터 고려 초왕들을 3명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이 이 고려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라 말에 지방 곳곳에 있었던 힘센 족속들, 바로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세운 다음에는 이 호족들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또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그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라 말부터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쟁도 많았잖아요. 민생 파탄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민생을 안정시킬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적대시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취하게 된다. 크게 이 3가지 흐름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아예 이 호족들과 친척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성이었던 왕씨성을 이렇게 하사를 합니다. 공이 있는 그런 공신들한테 왕씨성을 하사를 하면은 그 공신은 뭐가 됩니까? 네, 맞아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종의 당근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근이 있으면은 채찍도 있겠죠. 그 두 가지가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인데 기인제도라는 것은 지방 호족의 아들을 개경, 수도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공부도 시켜주고 이게 좋은 일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은 아들이 수도 개경에 있으면은 지방에 있는 힘센 호족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못 하겠죠. 인질로 잡혀 있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신관 제도입니다. 지방 호족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너의 책임이다. 책임을 묻는 거죠. 자습시켜 놓고 선생님이 잠깐 어딜 가요. 자, 가면서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장, 너가 잠깐만 여기 애들 좀 조용히 시키고 있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교실이 개판이에요. 그러면은 회장 먼저 혼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책입니다. 세금을 깎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흑창이라는 복지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배웠던 고구려의 진대법이랑 비슷해요. 곡식이 다 떨어질 때쯤 나라에서 곡식을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싼 이자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 행사로서 연등회, 그 다음에 이제 토속 신앙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 팔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민생을 어루만져 줍니다. 축제죠, 축제. 자, 북진 정책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란을 적대시합니다. 거란족이 이제 나중에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왕건에게 낙타를 선물로 보내면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이제 싸바싸바 합니다. 어떻게 할게요? 왕건이 네, 사막을 버틸 정도로 강인한 낙타를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였답니다. 대단하죠. 아주 독합니다. 자, 그리고 영토를 청천강까지 확장을 하기도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인이 29명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29명이죠. 그래서 이제 태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내미끼리 왕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실제로 그런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광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광종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왕권 강화라는 네 글자를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해서 그 전에 원래 양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평민이었는데 전쟁 중에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싹 조사를 해서 신분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노비 중에.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물건이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비는 주로 누가 갖고 있죠? 힘센 귀족들이 갖고 있겠죠. 근데 그런 노비들 중에서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다 해방을 시켜주니까 귀족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 수는 줄어들면서 세력이 약화가 될 것이고 세금을 안 내던 노비가 평민, 양인이 됐으니까 세금을 국가에 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도 탄탄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복을 제정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의 서열을 확실히 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중국에서 넘어온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과거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능에서 항상 광종하면 같이 나오는 게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통해서 뽑기 시작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왕이 성종입니다. 자, 성종이 즉위를 하고 유학 공부를 했던 최승로가 28개 조목이나 되는 건의문을 성종에게 제출을 합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에 유교를 도입해 주세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사항을 수용을 하고요. 체제 정비를 합니다. 중앙에는 이성육부를 설치를 하고요. 지방의 중요한 12곳, 이곳을 12목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승로 건의에 따라서 유교 이념을 도입을 해서 유학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신라 때도 있었죠. 통일신라 때 유학교육기관 국학이었고요. 그 전에 고구려에도 있었죠. 네, 태학이라고 있었죠. 발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 글자.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주자, 감. 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유교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국립학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합시다. 다음에는 제도를 좀 살펴볼 거예요. 중앙제도 보고 지방제도 보고 관리선발제도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는 이성육부라고 아까 소개를 했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중서문하성, 성이죠. 상서성, 또 성이죠. 그 다음에 없어요. 그죠? 성이 두 개다. 이성. 그 다음에 이 상서성은 밑에다가 또 부가 6개가 있죠. 그래서 육부. 중서문화성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서 상서성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상서성은 부서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 이제 보내는 거죠. 이거 실시하랜다.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그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도병마사, 그다음에 식목도감이 있죠. 요거는 고려에만 보이는 독특한 정치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귀족들이 높은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회의를 했던 그런 독창적인 기구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방 제도는 오도 양계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도. 몇 개죠? 5개. 개 몇 개죠? 2개. 그래서 오도 양계. 양은 둘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쪽 손 두 개 손 다 들면 양손 들었다 이러죠? 2개라는 뜻입니다. 이 계는요, 보시면은 경계선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방, 군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다.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기능이 강했던 행정구역이고요. 나머지 도는 그냥 일반적인 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경상도, 전라도. 자, 이제 고려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힘이 딸려요, 중앙정부가.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불러요.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이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는 거예요. 퀴즈. 지방관이 있는 주현이 많았을까요?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많았을까요? 정답은 속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11개 반이잖아요. 우리 학교가. 11개 반 중에 담임 선생님이 있는 곳은 3개 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8개 반은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담임 선생님이 없는 학급에서는 학급 회장이 좀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담임 선생님 있는 반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겠죠. 야, 오늘 뭐 일정 어떻게 돼?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속현, 지방관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 요새로 치면 주민센터의 말단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무관.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제 향리들의 힘이 굉장히 셌다. 그리고 간접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게요. 고려에는 향, 부곡, 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지방관 당연히 없고요. 차별을 받아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던 그런 힘든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네, 아까 광종 때 살펴봤듯이 과거제가 처음 시행이 되죠. 자, 그런데 무시험으로 관리를 뽑기도 합니다. 그 제도를 음서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음서제도는 관리의 5등급 이상, 즉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은 시험 없이 높은 관직에 등용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의 종류를 좀 살펴볼 건데, 자, 문관을 뽑는 문과,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눠집니다. 제술과는 논술형 시험, 명경과는 구술 시험, 말로 하는 시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술관을 뽑는 잡과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님 인증 시험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승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요. 무신을 뽑는 과거는 있었나요? 없어요. 무과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고려 과거 제도의 특징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고려 때는 과거제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서제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게 이제 뒤바뀌어지는 게 조선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